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또 눈 그치니까 추워지네요. 지금 이곳 서울 상암동 영하 10도입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일 0시 기준으로 나오는 이 집계치가 어제 400명대로 올랐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00명대 중후반 또는 600명대 초반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7,900만 명분으로 늘었고 공급 시기도 앞당겨진다고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명박 MB 정권 때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큽니다. 사찰 대상이었던 안민석 의원과 잠시 뒤 만나봅니다. 이른바 치윤 갈등은 끝났지만 법무부와 검찰 또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 여전한가 봅니다. 검찰 출신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자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주장한 바인데 앞서 황운하 의원이 이를 실현할 법안도 발의했었죠. 자, 논란 뜨거운 이슈들은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군부 쿠데타 후에 민주화 시위 거세지고 있는 미얀마의 현재 상황도 4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사찰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또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4월 선거 앞두고 좀 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피해 의원들이라고 이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해당 당사자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이제 사찰을 했는데 네. 18대 국회의원 전원이 포함됐다. 그러면 이제 안 의원님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MB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도청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 뒷조사 당한다는 소문이 팽배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어왔고요. 아, 예. 당시에 저는 이제 재선 의원이었고요. 네.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2-3개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어요. 핸드폰 2-3개씩 갖고 다녔다. 네네네. 그리고 특히 안 의원님도 그러셨습니까? 저는 예. 1개만 갖고 있었는데요. 예. 주위의 의원님들이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랬었죠.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 간사였고 당시에 MB 뭐 수월성 교육 이걸 저지하는 네네. 좀 뭐 선봉 노릇을 했는데요. 예. 저처럼 강성으로 분류된 그 야당 의원들이 계좌 추적을 당한다. 후원했던 사람들이 계좌 추적을 당한다. 뭐 사실 이제 그랬었고요. 예. 특히 이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이제 사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게 향후에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릴 텐데요. 예.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정국의 새로운 내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때 이제 핸드폰을 딱 한 대 가지고 다니셨으면 보통 도청을 당하면은 뭐 어떤 그런 낌새 같은 거, 그런 느낌을 보통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저도 그랬고 예.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예.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낮아져요. 예. 그때면은 도청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죠. 아,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었습니까 그때? 네, 가끔 있었고요. 특히 예. 당시 이제 진보 교육감, 당시에 강노영 교육감이나 전북 예. 김성환 교육감님, 네네. 그런 분들은 그 일상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이 도청당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자, 어제 그 국회 그 정보위가 이제 비공개로 열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사찰 그 실체 자체를 지금 확인하는데 일단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혹시 안 의원님 관련해서 좀 더 전해드리신 바가 좀 있습니까?
일단 이제 당의 결정 사항을 네네. 좀 보고 있고요. 예.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좀 의원들이 이제 공동으로 함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불법 사찰의 시기 네. 이게 언제부터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더 훨씬 예. 심각한 규모로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래서 불법 사찰의 시기와 규모 또 대상 이런 등의 전반적인 목록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이러한 그 개별 단체나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불법 사찰의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순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국정원이 네. 사찰 목록을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국가정보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정보위가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은 국정원이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보위 의결로 사찰 목록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언제 누구를 사찰을 했는지 국정원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의 의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예, 다행히 박지원 원장이 의지는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아직 이제 성과는 없고요. 또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국정원의 사찰 근절 의지에 따라서 이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목록도 좀 알고 싶으신 거고 그런데 이 동시에 이제 각 개인별로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 좀 사라지고요. 이 부분 관해서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인에 대한 내용에 앞서가지고 우선적으로 불법 사찰의 규모 시기 파일 목록을 우선적으로 공개를 해야지 개인 사찰 내용도 제대로 밝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정보위가 의결로 사찰 목록 보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에 대한 사찰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계 그리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보 공개 요구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될 사안이라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사찰 목록도 지금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이제 비슷한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결의안 좀 발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안 의원님도 지금 같이 지금 공동 제안자로 들어가셨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제 정보위 김병기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하셔서 이제 특별 결의안을 이제 발의를 하였고요. 이 결의안은 이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쪽의 불법 사찰 정보도 이제 공개하고 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국정원의 정보 공개 촉구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국회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요. 시민단체 쪽에서 꾸준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요. 이게 법정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 지난 11월 달에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 중에 한 네 분이 자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김성환 전북교육감 속에 포함된 그 자료 속에 아주 수상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 김성환 전북교육감 사찰 문건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회의원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국정원이 신상자료 관리해 줄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요청한다라는 식의 단서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와 언론이 이게 지난 1월 초거든요. 이
불법 사찰 의혹의 단서를 이제 잡고서 이를 국회가 해결하라고 촉구를 지난 한 달 이상을 해왔고 예. 국회가 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회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게 이제 MB 정권 때라면 지금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제 출마한 박형준 예비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실의 사회특별 보좌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연관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예. 민정수석실은 정무수석실하고 이 사안을 함께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의 필요성을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정무수석실과 예. 민정수석실이 함께 상의하고 공유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이었고 정무수석이었고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이 상황 전반에 대해서 박형준 당시에 정무수석 비서관요? 정무수석이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이건 이제 이후에 이제 진실이 이제 밝게 되겠지만요. 근데 어제 박형준 지금 이제 부산시장 그 예비 후보로 나서신 박형준 교수께서 이 지금 사안을 이제 기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치 공작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두 가지 면에서 어리석은 그 프레임을 박형준 예비 후보가 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불법 사찰을 시인을 하는 것이에요. 불법 사찰은 맞기는 한데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법 사찰을 이제 시인한 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말하면 되는 것이죠. 불법 사찰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알았다 몰랐다 요것만 팩트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요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정치 공작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 사찰을 시인을 했구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정치 공작이라면요 서울 부산 지금 보궐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년에 있을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를 이걸 정치 공작적인 정치 업무론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선을 앞두고 이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하지 이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 판도라 상자를 열지는 않았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는데 이분은 보도 못한 문건이 선거 직전에 등장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왜 나온 걸로 보십니까? 정진석 지금 현재 의원님 오선 의원님이죠. 아마 제 기억에는 박형준 정무수석 MB 때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후임으로 정진석 지금 의원님이 정무수석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정진석 의원님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정무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민정실하고 국정원하고 한 거죠. 근데 이 사안을 정무수석실을 패싱하고 가능했을까? 과연 보도 못한 문건 그러면 이제 듣긴 들었다는 이야기 알고는 있었다는 건데 이 보도 못한 문건이라는 이 뉘앙스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정무수석실에서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알고는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MB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불법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 유불을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될 아주 헌법을 유린하고 아주 반인권적인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MB 정부에서는 1000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이상이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피할래야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의 얘기 들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분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는 26일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작됩니다. 자,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예, 저 먼저 65세 이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나이를 이렇게 제한한 거 이유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까지 그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과 면역 형성 능력 그리고 중증 질환과 사망 예방 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이제 확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효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이번에 2월, 3월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나 종사자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은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는 기다렸다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이겁니까? 아니면 어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것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전성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어 있고 효과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건 이제 그 결정을 하기에는 어떤 통계적 근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좀 더 자료가 축적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으로 이제 65세 이상은 접종이 언제쯤 가능할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국에서 대규모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말쯤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있고 영국에서는 이미 그 노인층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평가가 진행된다 그러면 뭐 4월에는 충분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이제 뭐 접종 시작한 해외에서는 보면요, 그 뭐 처음 접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게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호 접종자 어떻게 좀 선정합니까? 네, 지금 요양병원과 시설을 대상으로 64세 이하 환자들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를 지금 사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고 기간별로 백신 공급 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1호 접종자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 취약한 중증 환자 또 희귀 질환자 이분들은 이제 3분기 이후에 접종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 취약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 시간에 혹시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 만일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율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목표가 중증 질환을 또는 또 사망을 예방하고 또 보건의료 체계, 국가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백신의 공급 시기와 물량 그리고 백신과 접종 대상자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방접종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초기 물량이 이제 소량씩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순서를 지켜서 접종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먼저 접종하고 만성질환자라든지 일부 면역력이 낮은 기저질환자는 그 후순위로 이렇게 3분기에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65세 이상이니까 뭐
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일단 1호 접종 대상자 되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과 동일한 순서대로 접종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생산이니까 뭐 수급 문제 뭐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SKO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예. 국내에 이제 안동에 공장이 있어서 이쪽에서 위탁 생산하는 물량은 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 백신 접종이 이제 뭐 곧 다음 주 26일부터인데 정부가 또 그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뭐 추가 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어제 그 저희가 발표한 대로 화이자 백신은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서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노바백스 백신도 2천만 명분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분기니까 다음 달 안에 다 그럼 도입된다는 말씀이네요, 보니까. 4월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4월부터요. 네.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5,600만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300만 명분이 추가돼서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1차 접종이 이제 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미뤄지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신에 이분들이 미뤄지니까 다른 분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3월 예방접종 계획에는 그 요양병원과 뭐 정신병원 이제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그 65세 미만으로 해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고 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은 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보건의료인 그리고 코로나19를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역요원과 역학조사요원, 검역요원 이런 분들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 이번에 3월달에 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뭐 짐작은 됩니다만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를 먼저 이렇게 1차로 맞게 하는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그 이제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본인이 감염이 돼서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환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또 환자들이니까요. 그래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 그 고령층과 보건의료인은 항상 최우선 그 예방접종 순서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추가 물량 확보한 것 중에 이제 그 화이자도 있었지만은 노바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노바 백신도 그럼 국내 생산 공급이 가능한 것이죠? 네. 국내로 이제 기술 이전까지 이렇게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바 백신 이 부분도 이제 국내 생산이 가능한 부분을 단순히 뭐 당장 생산뿐만이 아니고 관련한 그런 기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내 업체한테 이게 뭐랄까 업체가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군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화이자나 또 모더나보다 이상 반응 비율이 훨씬 떨어진다 알려져 있긴 한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럼 혹시 뭐 이상 반응이 어떤 게 생길 수 있는지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예방 접종을 받는 백신들은 이게 생물학적 제재의 특성상 이상 반응을 수반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 흔한 것은 주사 부위에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부종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국소적인 반응이 가장 흔하고요. 심각한 것은 이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소 반응은 시간 지나면 자연으로 좋아지지만 아나필락시스는 주사 직후에 한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주사 맞고 나서 바로 귀가하지 않고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시 체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보도 수집하게 되고 만약에 뭐 좀 심한 이상 반응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상도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요. 이 백신, 이제 말씀하신 백신들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런 데서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연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 제조사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개발된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하신다는 건 아무래도 해외 사례들 좀 보신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제조사에서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지켜보고요. 실제 예방 접종을 진행하는 나라들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실제 임상에서 이제 지켜볼 그런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이 접종 자체를 또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접종 순서가 왔는데, 만약에 혹시 회피하게 되면, 어떤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거나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아직 이제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접종하겠다. 그런 이제 여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접종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접종 순서에 왔을 때, 접종을 이제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 본인은 맨 뒤로 순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맨 뒤로 가더라도 올해 안에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맨 뒤로 가더라도 이제 3분기까지 접종을 마치면 3분기 말이나 4분기부터 이렇게 또 접종하지 못한 분들에게 계속 저희들이 접종하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확보된 백신 자체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을 때는 당연히 가리지 않고 순서가 되면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나 이렇게 골라서 맞을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백신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5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신을 국민께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선택권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백신 들어오는 순서 그리고 백신의 특성 그러니까 냉동 백신인지 냉장으로 유통이 되는 백신인지 또는 이제 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장소가 이제 요양병원의 요양시설처럼 제한된 곳에서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거동이 가능한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백신을 배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를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그리고 또 백신의 종류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접종률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맞으면 국민 전체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백신을 이렇게 선택권을 드리지 못하고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과 인터뷰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분 마치고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